네, 75회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횟수는 여러분들이 조금 난이도를 느끼셨을 거예요.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수익과 비용의 이연에 대한 개념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자산부채 자본에 대해서 분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기를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분류할 때 아래의 특징에 해당하는 부기로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고, 이렇게 지문이 나와 있죠. 자, 지문을 보시면 일정한 원리나 원칙에 따라 현금이나 재화의 증감은 물론 손익의 발생을 조직적으로 기록, 계산하는 부기로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하여 오류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라고 나와 있고, 지금 밑줄 그은 요 세 가지가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일정한 원리 원칙, 그리고 대차 평균의 원리, 그리고 자기 검증 기능. 자, 요 세 가지의 특징은 바로 어떤 부기예요? 2번 독식 부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틀리신 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요거는 무조건 맞추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에 관한 결산 정리 중 수익의 이연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선급보험료라는 개정 과목이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딱 봤을 때 느낌은 안 오시더라도 하나씩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자, 선급이라는 거는 지금 먼저 지급했다라는 뜻이고, 보험료라는 거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라는 비용을 먼저 지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험료라는 비용을 아직 이번 기수의 보험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년 거를 먼저 지급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비용을 이연한다라는 그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즉, 이번 기수의 비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년 거를 먼저 지급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이연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미수이자라는 얘기가 나오죠. 미수이자는 아직 받지 못한 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라는 건 우리 이자 수익을 말하는 것이고, 이자가 우리가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기수에 발생한 이자 수익은 이번 기수에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발생주의 특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이자라는 수익을 인식을 한다라는 뜻에서 쓰는 개정 과목이 미수이자로서, 자, 요거는 우리 수익의 발생, 즉 수익이 발생됐으니까 그거를 인식을 해줘야 된다, 또는 수익의 예상 같은 그러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미지급 비용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비용은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을 하지 못했다. 아직 지급하지 못했더라도 이번 기수의 비용은 이번 기수에 우리가 인식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비용이 아직 주진 않았지만 이미 발생이 된 거다. 즉 비용이 예상 가능하다라는 비용의 발생이라는 특징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선수 수익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익이라는 거가 발생했지만 그거를 지금 먼저 받았다. 즉 우리가 먼저 받았다라는 거는 이 말 자체가 이번 기수 게 아닌데 먼저 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즉 내년 수익인데도 우리가 지금 먼저 받아서 선수 수익이라는 이러한 개정으로서 수익을 이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수익의 이연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은 몇 번이에요? 4번 선수 수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문제에서 많이 좀 틀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어떤 뜻인지, 이 개정이 어떤 뜻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3번 문제. 다음 중 유동자산 항목으로만 구성된 것은 이라고 나왔죠. 자, 유동자산에 대한 거, 자, 이거 몇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당좌자산,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고자산.
요 두 가지부터 먼저 떠올리시고 보기를 보시는 거예요. 자, 1번 보기부터 보면 매출채권, 건물, 토지, 기계장치 이런 것들이 나왔죠. 자, 매출채권은 우리 당좌자산으로서 유동자산 항목 맞지만 건물, 토지, 기계장치 이런 것들은 다 비유동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품이라는 거는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으로서 유동자산이 맞지만 자, 그리고 선급금도 우리가 먼저 지급한 돈으로서 당좌자산에 해당이 되고 자, 그 다음에 현금도 당좌자산 그리고 당좌예금도 당좌자산 그럼 정답이 2번으로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유동자산의 항목으로만 구성된 게 바로 2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마저 보면 현금 당좌자산 맞고 바드러움도 당좌 맞고요. 미수금 당좌 맞는데 이 구축물이 비유동자산이에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매출채권 맞고 미수이자 맞고 근데 건물이 아니죠. 건물이 비유동자산이고 투자유가증권 요거는 투자자산으로서 비유동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비유동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각 날짜별 분계에 대한 거래 종류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고요. 자, 두 가지 날짜가 나와 있고 이렇게 분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기부터 먼저 보면 혼합거래 또는 손익거래 아니면 교환거래 요거를 우리가 분류를 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일단 개념부터 정리를 하면 우리 자산부채 자본, 요 재무상태표 계정만 가지고 분계를 하면 그거는 우리는 교환거래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 즉 손익계산서 항목으로만 분계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손익거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혼합이 되어 있으면 혼합거래라고 표현을 하고 일단 이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서 분계를 보도록 할게요. 자, 10월 6일 분계를 보시면 자, 단기차입금이라는 뭐예요? 이거는 단기차입금 부채죠. 부채고 그 다음에 현금이라는 건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은 수익과 비용 중에 비용이죠. 즉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이러한 부채와 자산 그리고 수익과 비용에 해당하는 비용 이렇게 두 가지가 혼합이 되어 있는 뭐예요? 혼합 거래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월 9일 날 분계를 보시면 자, 현금이라는 건 우리 회사의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자산에 대한 거 그리고 자본금은 자본이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요 세 가지 요소만 가지고 지금 분계가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러면 어떤 거래다? 교환 거래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출금 거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고요. 자, 일단 우리 출금 거래가 조금 여러분들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푸실 만큼 공부를 하셨다면 당연히 우리 실기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하실 텐데 우리가 실기 문제 분계 입력하는 문제를 풀 때 출금전표, 입금전표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때 쓰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출금 거래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돈이 지금 빠져나가는 거래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차변에 뭐가 오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대변에 무조건 현금이 나가는 그러한 거래가 출금 거래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여러분들 대변에 현금만 와야지 대변에 현금이랑 또 나머지 뭔가가 오면 그거는 대체 거래가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출금 거래라는 거는 대변에 무조건 현금만 오는 거래가 출금 거래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입금 거래는 뭐겠어요, 여러분? 입금 거래는 대변에 뭐가 오는 건 중요하지 않고 차변에 무조건 현금만 오는 거래가 입금 거래가 되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1번부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100만 원을 매입하고 상품 대금은 지폐로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분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차변에 상품이 나오는 거고 차변에 상품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금액은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지폐로 상품 대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대변에 뭐가 나와요? 현금이죠. 그래서 지금 대변에 현금만 온 출금 거래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상품을 매입하고 상품 대금은 자기합수표로 지급하다. 그래서 상품 매입한 것까지는 똑같고, 자, 자기합수표로 지급하다. 요거는 우리가 뭘로 처리한다 그랬어요? 자기합수표는 현금으로 처리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대변에 현금만 오는 출금 거래가 되겠고, 3번 상품을 매입하고 상품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당좌수표 분배를 할 때 누가 발행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당점이, 즉 우리 회사가 발행했으면 당좌예금, 그리고 남이 발행했으면 현금,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누가 발행했다라고 딱히 나와 있진 않지만 요 문맥상 봤을 때 상품 대금, 우리가 상품을 샀고 상품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했대요. 그러면 누가 발행했겠어요? 우리 회사가 발행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차변에는 상품 똑같이 오겠지만 대변에는 뭐가 와요? 당좌 예금. 즉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당좌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출금 거래가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마지막 보면 상품 매입한 건 똑같고, 자, 상품 대금을 타인 발행 수표로 지급했대요. 자, 이거는 당연히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다음 중 개인 기업의 자본금 계정에서 처리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고요. 자, 일단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전산회계 2급 시험은 어떤 기업을 가정으로 한다? 개인 기업을 가정으로 한다. 즉 개인과 법인이 있는데 우린 법인을 신경 쓰지 않는다. 개인 기업이다라는 것이고, 개인 기업의 자본금 계정에 대한 거 항목이 아닌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번 원시 출자액이라고 나와 있죠. 자, 말은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어쨌든 출자액이에요. 원시라는 거는 우리가 맨 처음에 이 개인 기업을 설립했을 때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자본금 미천이라고 하죠. 미천을 출자했을 때 요거를 원시 출자액이라고 하고, 요거는 우리가 자본금에 해당하는 그러한 계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출액이라고 나와 있죠. 인출액은 우리가 공부해서 알고 있어요. 어떨 때 쓰는 계정이다? 사장이 자기 돈이 모자라서 회사 돈 금고에서 썼을 때 그거를 우리가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그때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썼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러한 인출금은 우리가 마지막에 회계 마지막에 회계 12월 31일 날에 결산할 때 자본금의 마이너스로 이렇게 인출금과 자본금 대체 분계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출액도 자본의 마이너스를 하게 하는 그러한 항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당기 순손익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당기 순손실 또는 당기 순이익, 요거를 합쳐서 당기 순손익이라고 하고, 요것도 우리가 당연히 자본금에 플러스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러한 항목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은 자, 문제가 없고요. 마지막 4번 보시면 이익 잉여금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생소하실 단어예요. 왜 우리가 생소하냐면 이거는 우리 시험과는 관계가 없는 법인 기업에 해당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소한 거죠. 그래서 4번 이익 잉여금은 개인 기업의 자본금과는 관련이 없는 법인 기업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이다 라고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청석상점은 2017년 10월 15일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주식회사 대성의 주식을 60만 원. 자, 여기 액면금액이라고 나왔는데 액면금액은 우리 문제 풀 때 필요 없는 자료다.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나오는 자료다라는 것이고, 자, 요 주수는 여러분들 보셔야 되죠. 100주래요. 구입을 하고 수수료 10,000원과 함께
자, 수수료 10,000원이 우리가 들었나 봐요.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주식을 자, 2017년 11월 20일 날 70만 원에 전량 매각했을 때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으로 계산될 금액은 얼마인가? 여러분들 조금 어려워하시는 그런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문제죠. 자, 하나씩 보시면 일단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했을 때 그때 처분 이익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처분 이익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처분 이익은 자, 처분 가액 마이너스 장부 가액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 증권뿐만 아니라 우리 유형 자산, 뭐 예를 들어 비품을 처분하거나 그런 경우에도 요 똑같은 공식을 적용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가 처분이 구할 때 공식이다라는 거는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거는 중요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었다. 자, 우리가 어떤 자산을 구입할 때 자산을 구입하면서 여러 가지 취득 부대 비용이 들었을 때는 해당하는 자산의 계정 과목에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 그 자산이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면 그러면 취득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단기 비용으로, 즉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것이 한 가지 예외 사항이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자 10월 15일 날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을 우리가 60만 원에 구입을 했잖아요. 구입을 했을 때 이 수수료 10,000원이 들어갔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을 처음에 차변에 인식을 할 때 지금 우리가 현금으로 60만 원 더하기 수수료까지 10,000원 더해서 61만 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 이 수수료 비용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원가에 가산해서 61만 원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순수한 구입 비용만 이렇게 이직을 하고 나머지 10,000원은 뭘로 처리한다?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게 포인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로 지금 잡혀 있어요? 60만 원으로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장부가액이 얼마라는 뜻이다? 우리 회사 장부에 얼마가 되어 있다? 60만 원이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처분가액 얼마예요? 얼마에 팔았대요? 7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자 60만 원 빼면 얼마의 이익이 나와요? 10만 원 처분 이익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다음 중 영업 외 비용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업과 관계가 없는 비용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자, 1번 재해 손실 그리고 잡손실 이렇게 나와 있죠. 재해 손실을 말 그대로 뭐 우리 회사의 창고에 뭐 홍수가 나가지고 다 이렇게 젖어서 그런 경우 또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럴 때 재해 손실이라는 개념 과목을 쓰고, 요거는 영업 외 비용, 영업과 관계가 없는 비용이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잡손실도 자 우리 영업과 관계가 없이 여러 가지 자잘한 그런 손실들이 났을 때 잡손실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예를 들면 현금 과부족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현금 과부족해서 현금이 얼마가 모자란데 그게 이제 마지막까지 밝혀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마지막에 잡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그 현금 과부족이란 계정을 없애주죠. 그런 것처럼 영업과 관련이 없는 그러한 비용을 잡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돼요. 자, 가지급금이라는 거는 우리 비용 자체가 아니죠?
우리가 비용 자체가 아니고 가수금도 비용 자체가 아니다. 자, 그리고 대손 삼각비는 영업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비용이고 가수금도 비용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접대비는 영업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잡손실은 영업 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평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자, 일단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평가했대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보는 게 제일 빠르냐면 T계정이에요. 여러분, T계정이 진짜 유용해요. 우리가 재고자산이라는 건 상품이잖아요. 그쵸? 자, 상품은 기초가 어디에 온다? 차변에 온다. 그 다음에 단기 매입한 게 차변에 오고 그 다음에 팔린 게 대변에 오고 그 다음에 기말이 이렇게 대변에 온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지금 기말 재고자산 요게 지금 과대평가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현상을 찾아보시면 되는데 자 1번부터 볼게요. 매출 원가가 과소된다. 자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지금 매출 원가죠. 상품이 팔리면 매출 원가가 되는 거니까 매출 원가가 지금 과소가 되나요? 과소가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무조건 일치하는데 지금 기말에서 과대가 되면 자연적으로 매출 원가는 과소가 될 수밖에 없다. 이 금액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까지는 맞고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이 과대가 된다. 자,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면 되냐면 매출 원가라는 거는 수익과 비용 중에 뭐다? 비용이다. 그쵸? 비용이 지금 과소평가가 되면 이익은 어떻게 돼요? 과대평가가 되겠죠. 왜냐하면 자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되는데 비용이 작아지면 그만큼 이익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T계정을 그리고 요 수익과 비용에 대한 구조만 알면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고요. 이런 거 없이 그냥 눈으로만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리실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은 영동기업의 단기 재고자산에 관련된 자료이다 라고 나왔고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지문이 나왔어요. 자, 일단 문제부터 보시면 영동기업은 당해 연도 8월 중에 600개 재고자산을 판매하였고 자, 원가 흐름의 과정은 뭐다? 선입 선출법이다. 이럴 때 단기의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자산의 가액을 물어봤어요. 즉 우리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배웠죠. 원가 흐름의 과정 배울 때.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뭘 한다? T계정을 그린다. 그래서 우리 상품이라는 게 있는데 자, 기초가 여기 나오죠? 기초는 지금 1월 1일 날 자, 50개에다가 500원이에요. 그래서 기초가 50개 곱하기 500원이고 그 다음에 자, 매입 첫 번째 매입이죠. 5월 10일 날의 첫 번째 매입인데 자, 200개 자, 얼마짜리 200개 매입했다? 600원짜리 매입했고 그 다음에 매입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300개 매입했고 몇 개짜리, 얼마짜리다? 650원짜리다. 그 다음에 이제 매입이 3개가 있네요. 하나 더 있네요. 그러면 자, 매입 세 번째는 250개고 얼마짜리다? 800원짜리다.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여기 팔린 게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매출 원가를 구하고 그 다음에 기말 재고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이 차변의 합계가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그쵸? 차변의 합계가 얼마인지 알아야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를 몇 개를 판매했대요? 600개를 판매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짜리인지는 지금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지만, 자, 판매한 게 600개래요. 자, 600개다. 그러면 이게 어떤 단가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우리가 풀어보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입선출법이라는 원가 흐름을 가정을 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간 게 먼저 팔렸다라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요 600개 팔린 것 중에서는 가장 먼저 기초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요 600개 중에 50개는 500원짜리가 팔린 거고,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매입이 200개잖아요. 그렇죠? 200개가 그 다음에 팔렸고, 즉 600원짜리가 그 다음에 팔린 것이고, 그 다음에 자, 300개. 자, 300개가 자, 650원짜리가 그 다음에 팔린 것이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지금 우리 몇 개예요? 550개죠? 그러면 나머지 50개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매입한 800원짜리가 마지막으로 팔린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우리가 매출원가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서 구하면 되겠고, 자, 계산을 하면 매출원가가 얼마가 나오냐면 자, 38만 원이 나옵니다. 자, 요거 다 각각 곱해서 더하면 매출원가가 38만 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자, 기말 자산은 나머지 몇 개예요? 자, 우리가 250개에서 50개 팔렸으니까 나머지는 기말에 200개다. 얼마짜리? 마지막 거 800원짜리.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의 가액은 16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6만 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매출원가는 38만 원, 그 다음에 기말 재고 자산은 16만 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는 요게 지금 10번 문제로 나와 있지만 순서대로 푸시는 것보다 이렇게 계산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면 요거를 먼저 건너뛰어서 다음 문제부터 먼저 푸시고 시간이 조금 남을 때 다시 돌아와서 이런 문제는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순서대로 다 풀고 넘어가실 필요는 없다. 시간이 남을 때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자료에 의하여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당기 순이익은 어떻게 구해요, 우리? 자, 매출 총이익. 우리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 하면 매출 총이익 나왔었고, 이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은 우리가 뭐가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나왔고, 여기에 이제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을 빼면 당기 순이익이 나왔습니다.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고, 자, 하나씩 보면 매출 총이익은 지금 30만 원입니다. 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라는 거는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5만 원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부금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영업과 관계가 없는 비용, 즉 영업 외 비용으로서 자, 여기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자 수익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수익이죠. 그래서 영업 외 수익으로 3만 원 이렇게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마이너스 5만 원 플러스 3만 원 마이너스 7만 원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 정답은 21만 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정 기입에서 단기 발생한 소모품 B 총 금액은? 이라고 나왔고 T 계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소모품 B라는 비용이 주인공인 계정이에요. 비용의 발생은 차변, 대변 중에 어디다? 자, 비용은 차변입니다. 그래서 70만 원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현금이라는 상대편 계정 과목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12월 31일 날 우리가 소모품에 대한 결산 분계를 해줬어요. 즉, 아직 우리가 안 쓰고 갖고 있는 거는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바꿔주는 그런 분계를 해준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한번 분계를 한번 해볼까요? 자, 10월 1일 날 소모품 B라는 비용이 발생했어요. 70만 원. 자, 대변은 상대편 계정 과목인 현금이 오겠죠. 그래서 70만 원 왔다. 즉 우리 현금으로 소모품 B라고 모두 다 일단 비용으로 처리를 했지만 우리가 기말에 결산 분계를 할 때 아직 안 쓰고 남아있는 거는 소모품이랑 자산으로 처리를 해줬다. 그래서 자, 요거를 우리가 옮겨서 적으면 소모품 B라는 비용이 지금 대변에 왔기 때문에 자, 대변에 소모품 B라는 비용이 감소가 되겠죠. 50만 원만큼. 요 감소된 건 무슨 뜻이다?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이렇게 우리가 계상을 해준 거기 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 기수에서 최종적으로 소모품 B라고 비용 처리되는 건 얼마예요? 지금 우리 소모품 B가 맨 처음에 70만 원이 있다가 그만큼 50만 원만큼 우리가 줄어들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70만 원 마이너스 50만 원 해가지고 우리 이번 기수의 소모품 B라는 비용은 얼마다? 20만 원이다. 즉 정답은 1번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풀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간단하게 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요 손익이라는 계정을 보시면 돼요. 내가 조금 마감에 대한 그러한 조금 지식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요 손익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아실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비용과 수익에 대해서 마감할 때 쓰는 계정 과목으로서 자, 요 20만 원은 이게 바로 손익 계산서에 계상이 되는 비용으로서 처리가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마감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것만 보고도 이번 기수에 손익계산서로 갈 우리 소모품비라는 비용은 20만 원이구나 라고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요거까지는 모르셔도 이렇게 우리가 풀어서 해석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 풀어보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아래 자료를 토대로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합산되어 기록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고요. 자,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현금으로 표시되는 거, 우리 현금으로 표시되는 건 그냥 일단 통화라고 하는 우리 지폐나 주화 있죠? 요거를 통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통화 대용이라는 게 있어요. 통화 대신에 쓸 수 있는 그런 통화 대용 증권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구불 예금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보통 예금이나 또는 당좌 예금 요거를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현금성 자산이 있죠. 자, 요거는 자, 우리 은행에서 판매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해당하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에 해당하면
그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현금 12만 원이래요. 자, 요거는 말 그대로 우리 현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이 되고, 선급금이라는 게 있죠. 자, 선급금은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기보다는 우리 먼저 지급한 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당좌 자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자, 3번 외상매출금 요거는 당좌 자산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 요거는 뭐예요? 요구불 예금, 여기 보통예금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좌예금도 마찬가지로 요구불 예금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단기 대여금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자, 1년 이내에 우리 받기로 하고 돈 빌려준 거죠. 요것도 당좌예금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세 가지가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자, 요 세 가지 더하면 정답은 3번 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지급어음 계정의 차변에 기입되는 거래는 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일단 지급어음이 차변에 나타나는 거 자, 골라주시면 되고, 자, 첫 번째 상품 100만 원을 매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한번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분개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 차변에 상품이라는 계정이 오게 되겠고, 자, 금액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대변에 뭐가 와요? 자,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급 어음이라는 자, 요 부채가 증가하게 되겠죠. 요게 지금 대변에 와서 요거는 정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품을 매입하고, 그래서 차변의 상품까지는 맞고, 그 다음에 소지하고 있던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는 그 어음이 있었는데 그거를 대신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양도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대변에 뭐가 올까요?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 아니고 우리가 받기 위해서 갖고 있다가 양도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던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이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거래가 되겠고요. 그다음 3번 외상매입금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자, 차변에 우리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없어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대변은 뭐가 와요? 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러면 자, 지급 어음이라는 또 다른 부채가 이렇게 생기겠죠. 요건 대변에 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당전 발행의 약속어음 자, 600만 원이 만기가 되어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대변에 우리 현금이 나갔고, 이게 왜 나갔다? 차변에 우리가 발행한 약속어음이 만기가 돼서 우리가 돈 갚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급어음이라는 우리 회사의 부채가 차변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분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차변에 지급어음이 오는 그러한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나왔고요. 자, 일단 1번 보시면 차량 운반구 취득에 따른 취득세. 자, 요거는 우리 비용인가요? 비용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 부대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취득세는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즉 이건 자산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2번 토지 구입 시에 지급한 중개수수료,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라는 자산을 구입할 때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토지라는 자산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3번 상품 구입 시 지급한 매입 재비용. 우리가 마찬가지로 상품이라는 자산을 구입할 때 재반 비용이 들었다라면 상품의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한다.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는데, 자, 4번 상품 매출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운반비라는 것 자체만 보면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상품이라는 거에 비용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플러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매출이라는 게 함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출할 때 발생한 그러한 비용은 우리 말 그대로 운반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지, 매출할 때는 요거 가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출문제 이론까지 봤고요. 실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